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지은이는 조우성, 출판사는 서삼독입니다. 책값은 14,800원, 총 페이지 수는 319쪽, 초판 1쇄 발행은 2022년 7월 7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조우성,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이자 25년차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 1997년부터 18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민사총괄부 및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법에 기대어 법정을 찾게 되는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다. 격한 인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이들이 감정의 극점에 외롭게 서 있을 때 그들의 삶에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들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다. 천 가지의 슬픔이 있어도 한 가지의 감동과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어느 날 유언장에 관해 상담을 하러 세 사람이 찾아왔다. 김복덕 할머니와 그 아들인 박씨, 그리고 며느리 정씨. 재산 분배에 관해서는 형제간에 전부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눈만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봐야 경기도에 있는 1,000평짜리 논이 전부였다. 상속 대상 자녀로는 장남과 3명의 딸이 있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4명의 자녀가 4분의 1씩 공평히 나눠 갖는 것이 맞다. 할머니 명의의 논에 배정될 보상금은 20억 원이 넘었다. 내가 할머니께 유언의 내용을 여쭈어 보자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다. 전체 논 중에서 70%를 장남이 갖고 나머지 30%를 3명의 딸이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최소 자신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나는 현재 며느리가 주장하는 대로 유언을 하면 딸들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저희가 쭉 모셨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장남이 70%를 갖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식들에게 상속분을 좀 더 인정해주는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한다. 며느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하,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면 유언 내용대로 상속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유언장은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작성하고 싶습니다. 뭘 조심해야 하는지만 알려주세요. 나는 할머니께 유언장을 작성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설명해드리고 집에 가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출력해드렸다. 그로부터 10개월쯤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님, 그때 유언장 때문에 찾아뵈었던 김복덕 씨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2달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글쎄 갑자기 고모들이 자기들 모두에게 25%씩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언장을 보여줬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남편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유언장에 있는데도 그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며 딸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장남의 소송 대리인으로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고인 딸들의 소송 대리를 담당한 변호사는 나의 대학 선배인 최 변호사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최 변호사에게 유언장에 있는데 원고들이 유언장과 배치되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유언장 사본을 판사에게 제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주소와 날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주소와 날인이 빠져 있는 유언장은 유효한 유언장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유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법에 따라 장남과 세 딸은 25%씩 공평하게 상속받게 된다. 내용인즉 이랬다. 나에게 상담을 받고서 일주일쯤 뒤에 할머니는 장남과 며느리 앞에서 유언장을 썼고 며느리는 유언장을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물론 장남과 며느리는 할머니의 유언장 내용, 즉 전체 상속 재산의 70%를 장남에게 준다는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했다. 그런데 할머니의 주소와 날인이 빠진 것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대로 우리 측의 패소였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변호사 연수 모임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조 변호사, 아직도 그 할머님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 선배가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병문안을 왔던 큰딸에게 할머니는 내가 작성해줬던 유언장 작성 시 유의할 점이라는 안내장을 몰래 쥐어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거든 꼭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종이를 보여주고 유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며느리가 너무 욕심을 냈고 마음 약한 아들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른 거였지. 그런데 할머님은 조 변호사 설명을 들으시고는 일부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언장을 만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조 변호사, 너무 억울해하지 마. 재판 때 할머님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했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었던 게 그분의 진심이었어. 조 변호사가 좋은 일을 한 거야. 할머니의 마음은 무척 답답했을 것이다. 말년에 갑자기 얻게 된 보상금을 사남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고 싶은데 자신을 봉양했던 며느리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러던 중 이렇게 적으시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하는 내 설명을 듣고는 본인의 뜻을 전달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모정이고 놀라운 어르신의 지혜다. 지인의 소개로 사무실을 찾은 60대 초반의 김순예 씨. 나를 찾아오기 일주일 전 저녁 8시 반경 아들인 31살 최호민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K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회사 건물 3층 계단이었고 경찰은 최 씨가 계단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K사는 최 씨가 근무 중에 사망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했고 한 달 이내로 호민 씨의 가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황 설명을 마친 김순예 씨는 이렇게 말했다. 착한 호민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요. 억울하게 죽었다면서 막 울어요. 변호사님, 호민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인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 유족이 경찰에게 진정서 등을 제출해서 사인 규명을 위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진정서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법의학적인 사인 규명 작업에 들어가고 만약 그 과정에서 타살의 의혹이 발견되면 재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사체 부검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호민 씨의 직접적 사인인 뇌진탕은 계단에서 미끄러진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둔기의 충격에 의한 것이었다.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직장 동료인 박모 씨가 호민 씨 사망 전에 자주 호민 씨와 언쟁을 했다는 사실과 사고 당일 점심시간에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수사관들은 결국 박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사고 경위는 이랬다. 피의자 박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끌어섰다가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박 씨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호민 씨에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 호민 씨는 2달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세금으로 준비한 3천만 원을 박 씨에게 빌려주었다. 사건 당일 호민 씨는 회사 3층 계단으로 박 씨를 불러냈다. 두 사람은 격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호민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박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들고 있던 작업 공구로 호민 씨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호민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당황한 박 씨는 호민 씨가 계단을 헛디뎌서 실족사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든 후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호민 씨의 산업재해 처리는 결국 기각되었다. 동료와의 다툼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약 1억 원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손해본 결과가 되었다. 호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절실하게 깨달은 바다. 자신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호민 씨는 당장 몇 달 후에 전세금으로 사용해야 할 중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호의를 베푼 것이다. 사람이란 자신이 공격당하면 어떻게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건넸던 호의는 사라지고 채권 채무 관계만 남게 된다. 호민 씨가 박 씨에게 주었던 호의, 타인을 위하고자 했던 좋은 마음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섣부른 호의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무섭고도 뼈아픈 인생의 단면을 본 느낌이다. 지방의 국립 제2대학교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의 피의자인 윤 교수의 부인이 울먹이며 나를 찾아온 것은 윤 교수가 구속된 바로 그날 오후였다. 제2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주임 교수인 윤 교수는 교수 임용을 부탁한 송 박사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성 그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렇지만 윤 교수의 부인이 설명하는 사건의 전말은 달랐다. 제2대학 경영학과 학과장이자 윤 교수의 선배인 배 교수가 어느 날 송 박사를 소개하며 그의 교수 임용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송 박사는 배 교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주었다고 한다. 평소에 고지식한 성품이 널리 알려진 윤 교수에게는 현금이 아닌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냈다. 윤 교수의 부인이 그림을 택배로 받았을 때 윤 교수는 유럽에서 열린 경영학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 윤 교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림을 돌려보냈다. 또한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송 박사의 교수 임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송 박사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불만을 품은 송 박사는 자신이 윤 교수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나는 구치소에서 윤 교수를 만났다. 그런데 의외로 윤 교수가 원망하는 대상은 송 박사가 아니라 자신의 선배였던 배 교수였다. 송 박사는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배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으면서 윤 교수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면 배 교수도 이 사건에 같이 끌어들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내 제의에 대한 윤 교수의 반응이 의외였다.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배 교수가 그동안 내게 잘해줬습니다. 선배로도 잘 이끌어줬고요. 무엇보다 배 교수의 노모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배 교수도 구속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건 전체의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죄는 윤 교수가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차마 배 교수를 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뇌물죄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을 받았다. 기소된 지 2달쯤 지났을 때 다음 재판 준비를 위해 윤 교수의 부인이 나를 방문했다.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했다. 변호사님, 지난 주말에 중부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한 명만 죽고 5명은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사망자가 배 교수입니다. 만약 윤 교수가 배 교수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다면 그는 구속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배 교수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윤 교수는 국립대학 교수직은 박탈당했지만 출소 후에 제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어 활발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회 소위 불루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촘촘한 모양이다. 1994년 5월, 나는 육군 모사단 법무부에 배속되었다. 별탈 없이 잘 굴러가던 우리 법무부에 맞득자는 일이 생겼다. 검찰관님, 신건이 접수됐네요. 이 녀석 좀 골치 아픈데요. 피의자 양진수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1994년 11월 20일 땡땡 소재 땡땡 사단 땡땡 연대 땡땡 대대 화장실에서 문구형 커터칼로 자신의 오른 손목을 2차례 그어 전치 3주에 이르는 자상을 가했다. 사병들이 죽거나 다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본인도 문제이지만 지휘관들이 전부 문책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병들은 문제사병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나는 최 상사에게 양이병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물었다. 그쪽 부대 주임 상사 말로는 양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을 때부터 고문관이었답니다. 팔굽혀펴기를 3개도 못한다네요. 게다가 행동도 느리고요. 중화기 중대 소속이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매번 말썽이었답니다. 이번이 3번째 자살 기도라는데 자대에서는 2손 2발 다 든 상태랍니다. 조금 후 법무참모 대위가 사단장 보고를 마치고 돌아왔다. 양해를 좀 구하려고요. 이번에 근무기피 목적 사술죄로 구속된 양이병 있죠? 우리 법무부에서 제대할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방금 사단장님 결재 받고 오는 길입니다. 법무병으로 보직 변경될 거고요. 최 상사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참모님, 그런 사고뭉치를 법무부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에 하나 자살이라도 하면 참모님이라 저 또한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참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듯 이렇게 내뱉었다. 그 친구 불쌍하잖아요. 평소 원칙을 강조하며 군기를 잡는 것으로 유명한 법무참모 입에서 불쌍하다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나는 적잖이 놀랐다. 사단장은 법무참모로부터 몇 번이고 다짐을 받고 나서야 양이병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친구 이대로 전과자 만들어서 내보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젊은 친구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줍시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양이병은 법무참모의 전속 PC병이 되었다. 양이병의 표정도 점점 밝게 바뀌어 갔다. 어느새 실없는 농담을 할 정도가 되었다.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고 막걸리도 마시며 점차 한 식구가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이병의 어머니가 떡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법무참모실 문 밖으로 양이병 어머니의 인사말이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친구 불쌍하잖아요. 측은지심을 품었던 법무참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겐 생명을 걸 정도로 절박한 일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한다.
역지사지가 어려운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인이 겪는 고통이 눈에 쉽사리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남의 고통이기에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다. 이제부터 관점을 바꿔서 상대에게 질문해보자. 당신은 왜 이런 것도 이겨내지 못하나요?가 아니라 당신에겐 매우 힘든 일이었군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라고 바꿔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보인 작은 관심이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나락에서 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각종 부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세일정밀의 정태섭 사장의 이야기다. 세일정밀은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자금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정 사장은 고민 끝에 자식 같은 사업부문 하나를 넘겨서라도 운영자금을 마련해 세일정밀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러 차례 협상한 끝에 5억 원의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을 넘기기로 하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정 사장은 이 일로 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세일정밀의 주주인 배중열 씨였다. 배 씨의 논리는 이랬다. 자동차 부품 제조 부문은 세일정밀의 중요한 사업 부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 사장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부문을 넘겨버렸으므로 상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알토란 같은 사업 부문을 팔아버린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정 사장은 당황했다. 사업 부문을 넘길 때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줄 알았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지는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매각 대금 5억 원은 전액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다. 자신이 비록 상법상의 절차를 어겼다고는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했는데 업무상 배임이라니. 정 사장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다. 고소인 배 씨는 정 사장과 사회에서 알게 되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로 세일정밀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5년 전에 2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세일정밀이 기대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하자 마음이 바뀌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정 사장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법적으로는 정 사장이 배 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어디까지나 투자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 사장은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배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배 씨는 사업 양수도 대금 5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는데 쓰기를 바랐다. 하지만 정 사장이 양수도 금액 전액을 회사를 살리는 데 사용하자 앙심을 품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고소인의 의도는 불순했다. 형사재판 제1차 공판 기일, 나와 정 사장은 재판 시간인 11시보다 30분 앞서 법정에 도착했다.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 먼저 진행되는 사건들을 지켜보았다. 한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피고인은 23살 남자로 유흥주점 아르바이트생인데 현재 구속 상태였다. 유흥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손님과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나섰다가 남자를 밀치게 되었는데 넘어진 손님이 이가 2개 부러지고 찰과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유흥주점 사장은 남을 나라 발뺌을 했고 피고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합의를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피고인은 2년 전에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벌금 전과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을 딱하게 쳐다보더니 국선 변호인에게 물었다. 이 사건 합의 안 됩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리를 절뚝이며 판사 앞으로 걸어 나왔다. 판사님, 제가 저 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 애를 풀어만 주시면 저랑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든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만 계속 흘렸다. 판사는 미련이 남는 듯 계속 국선 변호인을 쳐다보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재판을 종결지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일은 2주 후로 정해졌다. 그때 갑자기 정 사장이 내 손을 끌었다. 나는 정 사장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왔다. 변호사님, 제가 돈을 준비할 테니 저 친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손을 좀 써주십시오.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정 사장의 이력을 보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사정에 감정이입이 되었던가? 나는 정 사장에게서 합의금을 받아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변호인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주 후 아르바이트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석방되었다. 한 달 후 정 사장의 공판기일이 돌아왔다.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끝나고 나면 재판장인 판사의 간단한 보충신문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재판장의 보충신문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재판장은 고소인이 자금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정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진정서를 제출해 정 사장을 곤경에 빠뜨린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재판 분위기가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정 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며칠 뒤 나는 아르바이트생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인의 전화를 받았다. 조 변호사님, 변호하신 사건 무죄 판결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정 사장님이 제 의뢰인 합의금을 대신 내준 일을 판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보니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정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 피고인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결국 정 사장의 선행이 돌고 돌아 정 사장 본인을 살린 셈이다. 정 사장의 광폭 오지랖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인이 도와준 아르바이트생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그의 어머니를 단골 식당의 보조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었다. 아르바이트생은 지금도 정 사장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각별하게 모신다고 한다. 주역 공부를 오래 하신 어느 분의 말씀이 떠오른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주는 거죠. 동양에서는 선을 쌓는다고도 하고 적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 좋은 기운이 나의 막힌 운명을 풀어준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뿐 세상 만물은 서로 얽혀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실감하고 있다. 복을 짓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복을 자신이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악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 통장에 몇 푼을 더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의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때론 마법처럼 그 선의 기운이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일이다. 강준혁, 수도권 지방법원 10년차 판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 지 벌써 1년째다. 통원 치료로 감당하기 힘든 병세라 장기 입원 중이었고 계속 간병인을 두어야 해서 비용이 꽤 들었다.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사표를 내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위에서 들어보니 법률 시장이 불황이었기에 단독 개업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준혁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부동산 시행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친구 박종태를 만났다. 일주일 뒤 준혁과 종태는 법원 앞 일식집에서 만났다. 강 판사, 그날 자네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말이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자네 우리 회사 법무 담당 임원으로 오지 않겠나? 연봉은 3억 원 정도 생각했네. 월 판공비는 500만 원이고 중형 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할게.
그리고 동탄 사업은 별도의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서 진행할 텐데 그쪽 시행 수익을 200억 원 정도로 예상해. 그 특수목적 법인의 지분 10%를 자네에게 배정하겠네. 2년 정도만 도와주게. 준혁으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준혁은 가족과 상의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다. 준혁의 부인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준혁은 사람 자체는 믿을 만하다고 말했고 준혁의 부인은 그렇다면 준혁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준혁은 얼마 뒤 법원에 사표를 내고 종태 회사의 법무 담당 임원이 되었다. 이 회사는 여러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모집해 토지를 매수하고 건설사를 끌어들여 매수한 토지 위에 주상 복합 건물을 지어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다. 종태의 노력으로 7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준혁은 여름 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회사에 출근하니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준혁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준혁은 종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몇 시간 뒤 회사 예금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음을 발견한 준혁은 뭔가 크게 어긋났음을 깨달았다. 강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했다. 1심, 2심을 거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서 전 재산은 모두 경매 처리되고 말았다. 이상이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대학 후배 강 변호사 사건의 전모다. 강 변호사는 친구 종태의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 변호사가 이 사례를 판사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의 사건 기록에서 보았다면 어땠을까? 박종태의 솔깃한 제안 이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하는 점을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강 변호사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이 고등학교 친구였고 강 변호사 본인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그런 상황과 욕구들이 맞물려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일찍이 노자는 복이란 화가 잠겨있는 곳이다 라고 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화와 복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복을 덥석 잡아채지 않는다. 변호사님, 강 회장님께서 사전 약속도 없이 회의실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한 10분 정도만 뵈면 된다고 하시는데. 강 회장은 어느 사장님 소개로 알게 된 분인데 현재는 직함만 회장이지 특별히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워낙 깍듯하고 성품이 좋은 분이라 나도 그분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 그런데 만남이 계속될수록 피로감이 쌓여갔다. 강 회장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겪는 온갖 법률적인 문제를 내게 상담했다.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법률 회사의 변호사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빌링 아워를 기록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빌링 아워는 자문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강 회장과의 면담 시간은 빌링 아워가 될 수 없었다. 그분의 선한 의도를 알기에 내게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거절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짜증나고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더 이상 상담해드리기 곤란합니다 라는 최후 통첩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온 것이다. 비장한 마음을 먹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강 회장 옆에 아주 매섭게 생긴 신사분이 앉아 있었다. 또 누군가의 상담건을 들고 오셨구나 싶어 나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조 변호사님, 이 친구가 최근에 큰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 큰일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없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기에 내가 당장 잡아왔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같이 온 최 회장은
강 회장과 어릴 때부터 친구지간이었다. 최근 둘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고 최 회장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강 회장이 힘들게 사는 상황을 보고 자기 회사 고문으로 영입했다. 강 회장이 최 회장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최 회장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나를 추천한 것이다. 제가 사실 변호사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조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님들과 다르다며 워낙 칭찬을 많이 해서요. 최 회장은 예리한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조금 전까지 빌링 아워를 생각하던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얼떨결에 최 회장이 경영하는 4개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 최 회장의 회사는 단연 내가 맡고 있는 그 어느 자문기업보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되었고 인연은 그 후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 뒤 술자리에서 강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예전에 제 도움 한번 안 받아본 친구가 없답니다. 제가 워낙 잘 퍼주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 사정이 어려워지니 다들 멀리하더군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하지만 상담료가 없으니 만나주질 않더군요. 전화를 해도 피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하지만 조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돈과 상관없이 제게 상담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결초보은 하고 싶었거든요. 조 변호사님은 앞으로도 복 받으실 겁니다. 그의 칭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머리가 띵했다.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으로 주역에 실려있는 한 구절이다. 또한 선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 강 회장은 유의불시 국무여야, 즉 있을 때 베풀지 않으면 궁할 때 받을 것이 없다는 순자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었다. 사람의 운세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도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기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닌가. 강 회장은 요즘도 왕성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아름다운 인연, 끔찍한 인연들이 엮인 사건들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맺는 인연들이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습니다. 새삼 인연이 무섭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인연에서 인이라는 단어는 씨앗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인은 씨앗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씨앗은 천지사방에 모두 뿌려지는 것입니다. 손톱만큼의 흙만 있어도 온갖 잡초들이 자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테지요. 저는 그렇게 적은 흙 속에서 식물이 자란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씨앗들이 지표면에 흙이 있는 공간이라면 조금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뿌리를 내리는지가 더 신기합니다. 거기 흙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온 천지가 식물의 씨앗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곱만큼의 토양만 있어도 심지어 아스팔트로 뒤덮인 인도 아래쪽의 토양마저도 인지해서 식물들은 뿌리를 내립니다. 인연의 시작이 되는 인간관계의 씨앗도 그런 게 아닐까요? 6개의 다리만 건너면 지구상 70억 인구가 모두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작은 숫자이지만 저는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식물의 씨앗으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그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작은 선행이나 실수든 고의든 내가 저지른 작은 악행도 이 그물망에 영향을 주며 내 삶이 매달린 인연의 끈을 출렁이게 만듭니다. 이 책 말미에 주역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 여경. 선행을 쌓은 가문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라는 뜻인데
저는 여기서 적선지인이라고 하지 않고 적선지가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선을 쌓은 사람에게 남은 경사가 있다고 하지 않고 선을 쌓은 가문에 경사가 있다고 한 것은 내가 행한 선악간의 행동의 결과가 반드시 내 대에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내 후대에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인연의 결과가 몇 대에 걸쳐 보운 또는 복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적어도 3, 4대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이 끝나고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이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도 무심하지 하고 원망하며 이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저 타인을 짓밟고 한 푼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영리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종교에서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이 생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죠. 이 땅에서 죄 지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공평하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다음 세상에서 정산된다고 말하며 지금 당면한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는 당연한 주장입니다. 가령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존치되고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의 계급이 정해져 있다는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영속적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21세기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에서 저는 인간 탐욕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악심과 악행을 딛고 눈물겨울 정도로 느리게라도 전진해온 인간 역사를 돌아보며 악의 힘을 능가하는 선함의 힘을 느낍니다. 인간과 인류에겐 정말 핵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한 선과 악의 힘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세력에 지구상 인류 모두가 각자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날마다 힘을 더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 각자의 매일 선택이 사실 인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한 폭의 거대한 자화상을 그리는 붓질인 셈이죠. 작게는 나의 운명을 결정짓지만 크게는 전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날마다의 선택과 결정에서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존과 공감과 공생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 탐욕과 이기심과 악심이 어리석다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깨닫고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서로를 위하는 현명한 세상.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저는 그 가능성의 열쇠가 내 손에 달렸다 믿고 살아가려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개미들이 지구의 토양 순환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저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개미 같겠지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들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미래도 저 같은 작은 한 사람의 오늘 하루 행동에 달려있다고 믿고 살고 싶습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 오롯이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